덕혜원의 모든 손님의 구경거리가 났다. 보자하니 아까부터 기생을 양보하고 괴하를 주장하는 쪽은 함경도 상인인 것 같고 상대는 서울 상인인 성싶었다. 대원군의 적화비는 종로 내거리와 전국 각지 요소요소에 세워졌다. 주내용 다음의 작은 글씨를 보면 개야 만년 자손하니 병인 작신 미립이라 우리 만대 자손에게 경계하노라. 병인년에 짓고 신민년에 세우다로 되어 있다. 빈문을 지은 1866년 병인년은 미국의 제네럴 셔마노 사건과 불란서의 침공을 물리치던 해로 그때 쓰긴 썼으나 정말 쇠국이 오른지 자신이 서지 않아 미루던 참이었는데 4년 전 신민년 1871년에 미국의 재침까지 물리치고 나서는 자신만만하게 전국 각지에 건립 공포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다케우지는 조선인의 싸움을 처음 구경하고 놀라 얼굴이 새파래졌다. 일본에는 그런 싸움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싸움이 벌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욕도 거의 없다. 욕이라고 해봤자 오직 야로와 빠갸의 두 개가 있을 정도이다. 서로 카타나를 앞으로 사루가 나오게 질끈 꽂고 있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말을 자제한다. 만약 일이 벌어질 단계가 되면 한쪽에서 금방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유르시테 구다사이마세 하고 빌어버리고 만다. 그것은 대개의 경우 약자이어서도 아니고 비겁해서도 아니다. 그렇게 하여 그 자리를 모면하는 것이 서로가 좋기 때문이다. 만약 한쪽이 양보하지 않고 같이 일어선다면 그때는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사달이 벌어지고야 만다. 한편 그러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심도 아니다. 그래서 일본인은 상대가 사죄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한다. 머리를 조아리고 빌면서 번개처럼 비수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다케우지는 조선인의 다툼을 러시아에서는 잘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김인승과 다케우지의 서울 유력. 성저 심리라 하더니 한양이 가까워오자 가히 도성 밖 심리에서부터 한양이 시작되고 있었다.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성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한양 성곽에는 4개의 대문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인마와 물품의 운송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문 사이사이에 회화문, 광희문, 서소문, 상위문의 사소문을 두어 도합 8개의 문을 두고 있었다. 이 중에서 북문인 숙적문과 서북쪽 소문인 상의문은 거의 통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 북쪽에 문이 열려 있으면 여성이 음탕해진다는 속설이 있어서 잘 개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평해와 봉화 그리고 경흥대로의 관문이 되는 것은 흥인지문이었는데 때로는 회화문을 통과하기도 하였다. 김인승과 다케오지는 강원도 약초 상인들 사이에 끼어 당당히 흥인지문을 통과하였다. 흥인지문은 청계천에 물이 빠져나가는 하류이니만큼 서울에서 지대가 가장 낮고 취약한 부분이라고 해서 중간에 갈지자를 넣어 길을 보완한 것이었다. 다른 서쪽의 도누문, 남쪽의 숭례문, 북쪽의 숙정문은 모두 세자인데 비하여 흥인지문만 네자인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흥인지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강원도 약초 장사들이 많았는데 해를 등지고 아침 일찍 입성하기 때문에 목덜미가 까맣게 탄 반면에 서해를 따라 올라와서 숭례문을 통과한 젓갈 장사들은 해를 정면으로 마주해서 얼굴이 까맣게 탔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어느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어느 쪽 상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곤 하였다. 흥인지문 쪽에서 도누민 쪽으로 동서를 관통하는 종로는 서울의 중심축이 되는 거리로 시전 상인들이 늘어서 있다. 시전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 있는 비단, 무명, 명주, 모시, 종이, 생선을 주로
궁중과 간부에 독점 공급하던 육종의 어용상점은 유귀전이라 하여 가장 유명하였다. 한양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지금의 청운동, 안국동, 가회동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 명문 세도가들이 모여 사는 북촌이다. 종로길을 따라서는 시전 상점들이 늘어서 있고 청계천 일대에는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아전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남산 밑에는 그늘진 곳이라 하여 몰락한 양반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김인승과 박해오지는 북촌의 어느 소슬대문 앞에 이르렀다. 높은 대문에 달린 쇠고리를 울리며 이리 오너라! 를 연발하였다. 이곳은 아오지 원민 남필만의 여동생 삼내가 여부인으로 있는 이주판서 조성하의 저택이다. 조성하는 익종의 왕비 신정왕후의 친정조카이다. 신정왕후의 본관은 풍양조씨이고 풍은 부원군 만영의 딸이다. 그녀는 순조의 세자빈에 책봉되었고 아들 헌종이 즉위하자 왕대비가 되었으며 이어서 다음 철종의 대왕대비로 진봉되었다. 철종이 승하하자 발빠르게 흥선대원군 이항의 둘째 아들을 즉위하게 하여 대왕대비로서 수렴청정하였고 대원군에게 정책 결정권을 주어 대원군이 집정을 허락하였다. 풍양조씨 조병준의 아들인 조성하는 철종 12년 1861년에 식년시 을과에 급제하여 귀장각 대교 홍문관 부수천을 거쳐 1864년 고종 즉위와 함께 동부승지에 특제되었던 인물이다. 그 뒤 홍문관 부재하게 되었고 이주 참의가 되었으나 중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명성황후를 지지하여 대원군 실각 후 1874년에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다. 한편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 세도 정치를 한 안동 김씨는 철종이 후사가 없자 뒤를 이을 국왕 후보를 두고 왕손들을 지극히 경계하고 있었다. 안동 김씨의 화를 피하여 시정의 불안당 천희연, 하정일, 장순규, 안필주와 어울려 방탕한 생활을 자행하며 고비를 피해오던 이하흥은 조성하를 통하여 궁중 최고의 어르신 조대비와 긴밀한 연락을 취했다. 조성하는 처음에는 흥선대원군과 뜻이 맞았으나 나중에는 민씨 일파와 손을 잡고 오히려 대원군 배척에 가담하였다. 대원군이 실각된 현 시점에서는 정계의 실세인 셈이었다. 삼례는 오라비의 편지를 가져왔다는 말만 듣고도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 오라버님의 편지를 가져오셨다고요? 어서 주십시오. 저의 친정은 다 무고하십니까? 친정 소식을 들은 지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가져왔습니다. 저는 남필만과 친구 사이이고 이 사람은 제 동생 김인철입니다. 삼례는 편지를 읽으면서 설움이 복받치는지 눈물을 뚝뚝 흘린다. 편지를 다 읽더니 한참 동안 얼굴을 가리고 흐느낀다. 진정이 별거 없으신 것 같으니 안심입니다. 그건 그렇고 숙식하실 곳이나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저희 사랑에 머무르십시오. 몇 날 며칠이고 좋습니다. 지금 다른 식객이 상당수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한양 구경도 하시고 볼일도 보십시오. 남필만의 편지에는 남필만이 농민 봉기에 참여했다는 말도 없고 자기 부인이 주리가 틀려서 실성했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잘 있으니 안심하라는 말과 건강하고 대감을 잘 모시라는 당부의 말들만 있었다. 둘은 큰 사랑의 방을 배당받았다. 방은 깨끗하고 조촐하여 지체있는 선비가 머무르던 방인 것 같았다. 문갑이 놓여있고 병풍도 쳐져 있으며 정갈한 가죽나무 좌탁에 방 한켠에는 죽부인도 놓여있다. 판서댁의 사랑채는 세 곳으로 나뉘었다. 집주인은 과객의 학문과 댐데미를 보아서
아주 고명한 손님은 큰 사랑에, 더 밑에 손님은 작은 사랑에, 평범한 과객은 행랑채에 머물게 했다. 행랑채는 신분이 낮은 하인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그들과 같이 머무르게 한 것이다. 판서댁은 여러 채의 고래등 같은 귀하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안채는 내부라고 했듯이 가장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안방과 건넌방 등으로 이루어지고 가운데는 널찍한 대청이 가로놓여 있었다. 사랑채는 두 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헛담이라는 것이 있어 함부로 안채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대갓집은 그 자체가 벌써 대단한 위험을 지니고 있었다. 김인승과 다케오지는 걸게 식사 대접을 받고 하룻밤 투숙하였다. 사랑에는 다른 식객들도 꽤 있었다. 조선의 대갓집은 늘 식객들로 붐볐는데 주인이 허락해주면 몇 날 며칠, 심지어는 1년 이상도 머물면서 잔심부름을 해주곤 했다. 그러다 이제 그만 떠났으면 할 때 주인은 밥상의 반찬 위치를 바꾸어 의중을 알렸다. 어느 날 된장찌개며 김치, 깍두기 같은 것이 놓는 자리가 모두 바뀌어 있으면 이제 떠났으면 한다는 암시인 것이다. 다음 날 둘은 한양을 둘러보기 위해 북촌에서 광화문 쪽으로 걸어 나왔다. 관청거리는 보기만 해도 조선 왕조의 규모를 짐작할 만했다. 경복궁에서 남쪽으로 해정교를 건너 시전거리를 지났다. 종로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숭례문 근처에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길 잡는 소리가 들렸다. 물렀거라! 임금님 행차시다! 물렀거라! 사유가 들숭숭하다가 일순간 조용해졌다. 어가 행렬이 숭례문을 통과하여 궁성 쪽으로 행하고 있었다. 왕이 도성 밖을 나갔다 돌아오는 행차는 선대왕과 왕비의 능에 가는 경우나 질병 치료를 위해 온천에 가는 정도였다. 경기 지방을 벗어나는 일도 거의 없었다. 말탄 호위무사 3명이 앞장서고 어가 바로 앞에는 좌우로 5~6인씩 기치를 든 호위대가 따랐다. 대부분이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땅에 엎드렸다. 다케우지는 어가가 가까이 오자 얼굴을 들어 조선왕을 바라보았다. 20대 초반의 동안 한없이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호위무사들은 긴장하는 빛이 없었다. 백성들과의 거리가 좁혀져도 크게 경계하지 않는 듯 했다. 조선왕과 다케우지의 거리가 채 10걸음도 되지 않았다. 일국의 왕을 이토록 허술하게 경호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만약 일본 자객들이 급습한다면 속수무책 당할 것처럼 보였다. 일본에선 천황의 행차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백성이 천황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2. 저녁 식사가 끝나고 담배 2대 피울 시간이나 지났을까. 삼내가 시종 2사람과 바쁜 걸음으로 큰 사랑을 들렀다. 제가 친정 쪽에서 사람이 왔다고 했더니 영감님께서 이리로 오셔서 뵙겠다고 하십니다. 대감께서 여기를 오신다고요? 이런 황감할 때가. 둘이는 급히 옷매무새를 바르게 하고 대감을 맞을 채비를 하였다. 오늘 모처럼 일찍 퇴궁하였다는 조파서는 아직 40도 되지 않은 패기에 찬 젊은 조선 관로였다. 화색 좋은 얼굴에 붉은 입술하며 짙은 눈썹은 길게 일자로 자리 잡고 광대뼈가 약간 튀어나온 것이 충분히 뼈대 있는 정견을 펼 수 있는 정객이란 인상을 주었다. 조성아는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보루에 앉아 팔걸이에 팔을 올려놓았다. 경흥에서 오셨다고요. 먼 길을 오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광영입니다. 저는 남필만의 친구 김인승이고 이쪽은 제 동생 김인철입니다. 저가도 무고하고 형님도 잘 계십니까? 함경도는 초질이 적박한데 살기가 곤고하지요. 네, 모두 무고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성들은 너무나 살기 어렵습니다. 아사자가 속출하고 월경 탈주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나라가 하도 뒤숭숭하여 편벽된 지역에까지 충분한 시정을 베풀 여유가 없습니다. 계시는 아직 젊으신데 입문은 하셨습니까? 학문이 부족하여 아직 입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하, 동생은 아직 백면서생에 부진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과거를 봐볼까 하고 견문차 안양 구경을 나왔습니다. 저 방금 말씀에 나라가 뒤숭숭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신지. 다케우지가 먼저 정가 소식을 묻는 셈이 되었다. 김인승도 그 말이 나왔으면 하던 차 다케우지가 꺼내져서 잘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김인승은 다케우지가 될수록 말을 적게 해주기를 바랐으나 이날따라 잘 알아듣고 조선어도 정확히 나오고 있었다. 그래도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조성아가 말했다. 아시다시피 일본이 강화도에서 우리 부대를 격파하고 영종도를 점령하는 이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국가를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나 차라리 좋은 기회가 왔다는 적도 있습니다. 나는 후자에 속하는 편입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까만 대간 판단이 오르신 것 같습니다. 너무 나라가 폐쇄되어 있어도 좋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괴신은 아주 식견이 넓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북양대신도 전부터 조선의 개방을 주장해왔고 국내에서도 그에 공무되어 사원대부를 비롯해 개방을 지지하는 세력이 상당수입니다. 우의정 같은 분은 병인양요, 신미양요의 직접 당사자인데도 개국을 원칙으로 하고 계시지요. 단 개국은 해야 하지만 대원이 대감 때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해야지 비동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대원이 대감은 척하비까지 세우며 개국을 절대 반대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원이 대감이 정계를 떠나 계시는 지금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왕후께서는 대원이 대감의 형님을 등용시켜 대원이 대감을 견제하고 계십니다. 단 다수의 백성들은 왕기자나 외인들과 손을 잡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양대신이란 청국 북양군무대신 리웅장을 말한다. 그는 청의 자국 외교권을 한순에 쥐고 있었으며 조선 외교까지 그의 전유물이나 되는 것처럼 관여하고 있었다. 실제 조선은 북양해군에 소속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의정이라 하면 박 교수를 말한다. 그는 병인 양요 때에도 제너럴 셔먼호를 불살라버리고 신미양요 때에도 미국의 바로를 격퇴하던 장본인이지만 실은 그의 성향은 진보적이었다. 그는 서양 문물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서양 열강과의 교역을 통해 이용후생의 서기를 배워 부국강병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개국 통상론은 그가 추종하던 북학의 외국 교류론과 두 차례의 연행 사절에서 터득한 세계 정세에 대한 인식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그는 첫 번째 천국행인 1861년 이전에 이미 해국도지 같은 책을 통하여 미국이 예의를 숭상하는 부국이며 국제분쟁을 잘 해결해주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 천국행인 1872년에는 청나라가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처하여 펼치는 양모운동의 일정한 효과를 목격하고 개국 통상론의 유효성을 확신하였다. 1874년경부터 김옥균 등 젊은 양반가 지식인들은 박 교수의 집을 드나들면서 북학파의 학문과 회의 사정에 대해 지도를 받으며 자연대부와도 접촉을 가지게 되었다. 박 교수의 대원군 치하에서 실행할 수 없었던 대미 개국 통상론은 운요 사건을 계기로 대일 개국론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자원대부란 오경석을 말한다. 16세에 역과에 합격하고 그의 5 형제가 모두 역관일 만큼 전통적 중인 출신인 청어 통역관 오경석은 시서와 금석의 대가였던 이상적에게 한어와 금석, 서화를 배웠고 가학으로 북학가인 박제가의 실학을 공부하였다. 역관으로 13차례나 중국을 왕래하였으며 1860년 10월에 진화 겸 사은사 신서구 일행을 따라
북경에 갔다가 이듬해 3월에 귀국하는데 이때 영불 연합군의 북경 점령 사건을 체험하기도 한다. 병인 양요가 일어나기 직전 프랑스 동양 함대의 조선 침공이 준비되자 조선 정부가 사태를 해명하고 정세를 탐지하기 위하여 천국에 파견한 주청사 일행의 역관으로 다시 북경에 가게 되었다. 그는 돌아와 지형을 이용해 굳게 지키고 가능한 한 싸움을 피하면서 지연작전을 쓰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였다. 그의 이러한 보고는 조선이 프랑스군을 물리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는 미국이 수호 통상조교의 체결과 개국을 요청해오자 대원군에게 미국과의 외교 수립을 주장하고 개항을 건의했지만 대원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1871년 미국 군함이 무력 행사를 하며 신미양요를 일으키자 이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장하여 자주성을 잃은 타율적 개국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872년에는 박 교수가 동지정사로 천국에 갈 때 수역으로서 수행했는데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조선의 정치와 개국의 문제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할 수 있었고 그 후 괴합파의 형성에 박 교수와 함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때마침 나이 어려 즉위한 고종은 성인이 되자 부친을 대신하여 직접 정치를 주관하고자 하였다. 그때 대원군의 집권을 비판하는 최익현의 상소가 올라오자 고종은 과감하게 최익현을 호주 참판에 임명하며 반대원군 세력을 배경으로 친정을 시작하였다. 먼저 대원군 세력이었던 영돈령 부사 홍순목과 좌의정 강로, 우의정 한계원을 파직하고 영의정에는 이의원을, 우의정에는 박 교수를 새로 임명한다. 대원군 정권의 무력적 기반은 삼군부였는데 고종은 자신의 정치 세력을 위하여 삼군부를 약화시키고 새로 무의소를 설치한다. 한편 대원군이 친형인 이채응을 영의정으로 등용하여 대원군 집권의 명분을 축소시키는 반면 김병국을 통해 여전히 기세를 보이고 있는 안동 김씨 세력과도 연합하여 정권을 유지하려 했다. 명성 왕후와 대원군과의 권력 투쟁은 마치 고종이 주인공이 아니고 명성 왕후와 대원군이 정치를 하는 느낌이었다. 김인승과 다케오지는 다음 날도 한양 성내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마포나루의 한 객주집 평상에 걸터 앉았을 때 옆자리에서는 역시 강화도 포격에 대한 경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미, 그럼 외놈들하고 손을 잡자는 거요 뭐요? 그래도 일본하고 손잡는 게 낫지. 그래도 이렇게 외톨이로 살다가 서양한테 맥히는 것보다야 낫지. 그래도 일본은 같은 동양 아이가. 어이, 서울 양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 기요? 말 좀 해보소. 차라리 먹혀도 서양한테 먹히는 것이 낫지. 일본놈한테는 절대 안 돼요. 외놈들이 누군지 몰라서 그러세요? 외란도 잊었어요? 우리나라를 서리 멀다 하고 쳐들어온 왜구도 잊었어요? 언제 한 번이라도 외놈들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말라고 고쟁이 놈들하고 손을 잡는 편이 낫다고. 외놈들보다야 이 불란사야 미국이 낫지. 하려면 그때 했어야 혀. 제일 좋은 것은 이놈도 저놈도 다 물리치는 것이 제일 좋고 좋또. 이번에 일본 외무성의 두 사람은 조선의 내부 사정을 너무나 샅샅이 알아버리고 만 것 같다. 가히 김인승 다케우지가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큰 성과였다. 학원에서 계속됩니다.